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메타버스 마케팅 편입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돼 있죠. 자, 오늘 첫 영상, 마케터가 알아야 될 메타버스 2회 편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이프 사이클 들어보셨나요? 획기적인 신기술은 사람들의 기대를 잔뜩 받았다가 거품이 한번 터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정착된다는 그 이론 말이죠. 메타버스는 2022년 연말 시점에서 이 다섯 단계 중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용자 중심의 탈중앙화 같은 철학보다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거품 붕괴기의 말미쯤에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옥석이 가려지고 부침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재조명을 받는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라네요. 메타버스는 보통 가상 공간 속에 구현된 현실 세계로 해석되는데요. 사실 20년 전에 탄생된 이 용어는 우리에게 게임으로 친숙해왔죠. 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도 게임의 형태랍니다. 그러나 게임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행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지만 사회적 동물로서의 소통은 좀 한계가 있죠. 네, 즉 현실의 일상생활보다는 게임이라는 놀이만 현실처럼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디지털 생활이 자연스러운 이런 젊은 세대의 등장과 비대면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소통이 중요한 사회, 문화, 교육, 행사, 마케팅 이런 데서도 V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추세죠. 아바타의 모습으로 구현된 개인이 서로 소통하고 돈 벌고 소비하고 놀이 업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로 가상 세계를 연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 중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는 가상과 현실을 접목하는 여러 기술들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생활과 소통에서도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주려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기술들별로 메타버스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증강현실은 2D,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현실 공간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을 말하죠. 그럼 가상현실은 뭘까요? 네, 컴퓨터로 만들 가상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메타버스와 관련 높은 기술이죠. 네, 이 두 기술의 미래 등장할 또 다른 형태의 신기술을 포함한 것이 확장현실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바로 이 확장현실을 구현한 가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철학적인 말의 의미는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닌 행동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주체라는 거죠. 즉,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기보단 존재하는 것에서 탈출해서 나를 살펴보고 내 삶을 자유롭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예, 8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에스파를 볼까요? 이 8명 중에 4명은 아바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인간에게 귀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주체로 존재하고 활동하죠. 즉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실존이자 또 다른 나라는 거죠. 메타버스에는 아바타와 이용자 모두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게더타운의 경우 아바타는 동료 옆으로 와서 대화를 한다든가 미팅, 협업 이런 걸 하면서 혼자 공간을 선택해서 춤추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 줌을 통해 내 모습으로 활동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자유를 누리는 셈이죠. 또한 사용자 역시 공간, 아바타, 아이템,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창작하는 그런 자유들을 누리는 거죠. 현재 젊은 층과 회사원들이 많이 쓰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보고 계신데요. 2022년 말 시점에서 이 세 업체가 빅3 형태를 형성하고 있죠. 자, 이 중에서도 가입자 수 3억 명, 하루 평균 접속자 4,200만 명의 로블록스가 가장 주목받고 있어요. 이 3D 입체 공간 속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 100명선까지 소통하는 커뮤니티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죠. 자, 여기에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파는 현실 세계의 경제 활동까지 구현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의 로블록스를 메타버스로 보는데 한계가 좀 있다라는 사람들 있는데요. 아직은 폭넓은 현실보다는 게임 세계만 구현하는 정도라서 그럴 거예요. 자, 한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들 플랫폼은 대부분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답니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로는 이 두 회사를 들죠. 제페토의 가입자 수는 2022년 하반기 시점에서 3억 명 정도이며 전체 이용자 중 80% 이상이 10대,
90%가 해외 이용자라고 해요. 대체로 무료지만 일부 아이템은 유료로 구입해야 되죠. 2021년에 만든 SKT e프렌드는 얼핏 제페토와 유사하지만 실제 사용하면 좀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업 모델로 서로 비교하면 제페토는 기업 제휴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e프렌드는 공간을 제공해서 그냥 하나의 단발적 커뮤니티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SKT에서 만들었으니까 물론 모바일 최적화 플랫폼이고 모든 서비스를 무료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부분 유료 모델인 제페토와는 차이가 있네요. 2020년 출시된 미국 게더타운, 제페토와 e프렌드가 소통 위주라면 이 게더타운은 화상회의라는 업무 중심의 플랫폼이죠. PC에서만 접속 가능합니다. 25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유료라고 하네요. 자, 더 샌드박스는 이용자가 만든 3D 복셀 아바타로 플레잉하는 게임용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땅을 NFT로 구입, 거래하고 나만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로블록스와 서로 유사하네요. 이러한 플랫폼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메타버스들은 한 방에 그 소통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자명하겠죠. 이러저러한 이유들 외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 그 개인별로 일일이 행동을 예측하고 수용하는 게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고사양의 그래픽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특히 제페토 e프렌드 같은 이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들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처럼 저사양 디바이스지만 거기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사업 모델상 최대한 많은 층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저사양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용자 입장에선 그래픽적인 디테일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이처럼 옵션 A와 B 뭐 이런 선택의 시기에 봉착할 듯합니다. 이들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것은 공간적 활용도에서도 느낌이 좀 나는데요. 마인크래프트의 경우에는 월드 전체를 합치면 무려 40억 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지구의 8배 규모를 이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중 99%의 땅은 페이크 정크이고 실제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은 1%지만 사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공간이겠죠. 제페토 역시 여러 맵이나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제약 없이 이곳저곳 살펴볼 수 있게 설계를 해놓았답니다. 오픈월드, 이 단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익숙하실 텐데요.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아무 곳이나 탐험하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말하죠. 기존 게임들이 정해진 길과 시나리오 이외에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코딩으로 막아놓은 것과 달리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확대해서 높은 자유도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즉 이용자의 순간 행동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 대부분은 이런 게임의 오픈 월드 개념을 차용했어요. 어쨌든 이용자들은 넓게 펼쳐진 세상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나만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에서 각종 소셜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이렇게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특성, 즉 이용자 맘대로 움직이는 오픈 월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초기 메타버스 시장은 크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디지털 오브젝트 시장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게임 중심으로 시작한 모바일처럼 메타버스 역시 초기에는 게임과 영상, 소셜 서비스로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다가 점차 업무, 창작, 교육, 커머스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특히 교육 분야는 HCI,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에서 그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도 이 가상세계를 연결해서 생산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대체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죠. AR, VR의 그 대중화와 함께 게임도 단순 오락에서 이젠 소통 기능 강화되면서 SNS, OTT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이 주지 못하는 추가적인 가치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적인 기회가 되고 있죠. 건물, 도로, 산, 바다를 그대로 구현한 실제 모습에다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수정하거나 편집을 한다든지
빌딩의 디지털 사이니징 광고를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배너 광고보다 훨씬 실감나고 입체적인 광고를 구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거대한 광고판을 깔 수도 있어요. SNS나 기존 게임과 비교한 메타버스만의 특징은 뭘까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까지 바꿨을 정도의 특징 말이죠. 자, 우선 첫 번째, 타인과 지금 함께 있다는 느낌, 그 실제감을 들 수 있죠.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 말이에요. 둘째는 탈중앙화를 위한 개방성이죠. 네, 이용자가 직접 아바타와 공간을 꾸미고 아이템, 게임을 제작하는 것처럼 기존엔 플랫폼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가 능동적인 창작으로 플랫폼 확장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창작물에 고유 권한을 인정해서 플랫폼사가 임의로 통제를 할 수도 없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물건을 생산, 판매, 거래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더 샌드박스의 화폐인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의 NFT의 성격을 띄어서 현실 세계의 달러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 세 가지 특징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기존의 SNS나 온라인 게임이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다는 점이죠. 메타버스가 다시 도약하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 이용자인 젊은 세대의 특징도 앞으로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죠. 특히 Z세대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나와 현재를 중시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플렉스나 욜로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현실의 소비 생활은 나중심이지만 환경, 윤리, 이런 사회적 가치도 중시하는 거죠. 이들은 온오프라인 구분엔 관심 없어요. 오히려 주체성과 자유가 실현되는 가상 공간이 현실보다 더 부합될 수 있는 세대죠. 그래서 이들이 곧 30대, 40대 층으로 부상할 향후에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메타버스 경험이 일상화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창작자만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간접적으로 얻지만 이 메타버스는 모든 개인이 개별 제품 건건별로 직접 거래 수익을 얻죠. 앞으로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디지털 컨텐츠 거래에 따른 저작권 침해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메타버스는 NFT라는 이 암호화폐로 저작권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즉 복제나 추가 생산을 할 수 없도록 대체 불가한 고유의 코드를 발급해서 정품 인증이나 소유권 증명을 해주는 거죠. 마치 내가 구입한 손흥민 선수 유니폼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사인했다면 네, 어떨까요? 가치가 폭등하고 거래 이익도 생기는 것처럼요. 구찌의 한정판 디오니소스 백은 현실에선 350만 원 했지만 가상세계인 로블록스에선 480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NFT로 그 담보된 희소성을 인정받았죠. 자, 이제 희소 자산에 대해서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창작과 거래를 플랫폼의 주된 역할로 정한 더 샌드박스. 네, 이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지만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NFT 기반이 아닌 자체 화폐인 로벅스와 잼을 적용해서 외부 플랫폼에서는 아직은 거래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